이번 울림아카데미 본선의 사회를 맡은 임승우, 김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한명주 교감 선생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께 인사. 사랑하는 공주 사대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교감 한명주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정착한 제7회 울림 아카데미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논어의 위정편을 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학이 불사 증망이고 사이 불악 즉패라 하였습니다. 배우고 스스로 사색하지 않으면 학문에 체계가 서질 않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자님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울림 아카데미가 학이 불사 증망 사이 불악 즉패의 자세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울림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동안 스스로 사색하고 연구하며 배움을 확장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선행 연구와 자료를 조사하면서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는 법을 스스로 배웠을 것입니다.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주 사대부고 학생 여러분, 이 울림 아카데미 정신이야말로 여러분이 결의를 위하고 세계로 나아가 인류가 될 수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물론 모든 전교생이 울림 아카데미 정신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짧은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교감 선생님께 인사. 다음으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그 자리에 착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제7회는 행사이지만 올해 울림 아카데미는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연구와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도와주실 여러 심사위원단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심사위원단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의 장의상 선생님, 주민정 선생님, 자연과학 분야의 안혜정 선생님, 김태욱 선생님, 융합 분야의 윤영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울림 아카데미를 위해 귀한 걸음해주신 학생위원 3분을 모시겠습니다. 본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신 63기 황의현 선배님, 63기 김호영 선배님, 현재
현재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신 64기 정현진 선배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림 아카데미 본선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논문 개요서 심사를 거쳐 전체 12팀이 연구를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후 발표를 준비하였고, 발표 순서는 자연과학 7팀, 인문 사회 분야 3팀, 융합 분야 2팀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심사위원단의 피드백 및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7회 울림 아카데미 본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바리오 홍삼 추출물을 이용한 근감소증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에 관해 발표할 박기태 학생 내 3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발효새싹 홍삼 추출물에 관해서 발표하게 된 박기태, 서희령입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이란 무엇일까요? 근감소증은 근기능 저하의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노령화에 동반되는 근육량의 근력의 감소와 보행속도 등으로 대두되는 신체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근감소증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고 특히 노년층한테 발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3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는 첫 번째 급격한 근육량 감소를 초점으로 이번 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노화성 근감소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고, 그로 인해서 2016년 세계보건기구의 질병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력 개선을 위한 식품과 의약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부적절한 영양 섭취와 필수 아미노산 부족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영양 부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근감소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사멸과 미토콘드리아 자가포식,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때문에 근감소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겹쳐져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이 되면서 운동량이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근감소증도 더욱더 위험한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삼에서 추출한 진세너사이드에 주목하였습니다. 진세너사이드는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물질입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 주제로 새싹 인삼을 선정하였습니다. 새싹 인삼은 일반적인 인삼과 다르게 잎까지 섭취하는 인삼을 말하는데요. 이 새싹 인삼은 일반적인 산삼 부분 인삼보다 훨씬 더 진세너사이드, 즉 사포닌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새싹 인삼을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했습니다. 새싹 인삼에는 많은 진세너사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세너사이드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정도로 섭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발효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로 진세너사이드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진세너사이드가 근감소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연구소에 어느 정도 의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기 위에 있는 기준 규격 설정 및 시험 분석법 확립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새싹 인삼의 지표 성분으로는 진세너사이드 R2와 RG1을 설정했습니다. 이 물질들의 특징으로는 이제 교감신경을 촉진하고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거대 분자, 다당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출물을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낸 추출물에서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 밑에 줄에 RG1, RG3 등을 선정을 해서 그것들이 저 수치 이상은 나와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효능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유산균을 통한 발효를 방법으로 선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유산균이 가장 효능을 잘 보이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정된 몇 가지의 유산균 배양액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단계의 배양을 거쳐서 한 가지의 종만을 남겨둔 후에 이제 저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크로마토그래피 및 에스큘린 아가 배지를 이용한 다양한 배양 방식으로 저희는 어떤 유산균이 가장 효과적으로 다당체를 분해할 수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밑에 보시다시피 어떤 유산균인지 알아내기 위해 염기서를 분석을 했고요. 그 밑에는 어떤 식으로 발효를 해야 최적의 발효가 될지, 그리고 그 밑에는 그것들이 그 추출물이 어느 정도의 효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 말했던 소재 표준화 관련인데요. 이거는 설명하자면 말이 조금 길어지니까 일단 이런 표준품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저기에 있는 HPLC를 진행을 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그 유산균, 여러 가지 유산균 후보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동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저 배지가 에스큘린 아가 배지입니다. 저것은 이제 다당체를 분해하는 유산균이 적종되었을 때 저런 식으로 까맣게 점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까만 점이 무엇이 잘 생기는지 확인을 해서 그 유산균들을 뽑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2번, 4번, 6번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기 밑에 보이시다시피 TLC 크로마토그래피도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나 2번, 4번, 6번, 특히 4번이 가장 진세노사이드를 잘 분해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고성능으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한 이 결과값이고요.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효 성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유산균을 통해서 발효시켜낸 이 새싹 홍삼에서 나온 추출물이 어느 정도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저희는 덱사메타손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물질은 근육세포를 위축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덱사메타손을 세포에 접종한 결과 24시간 정도에서 접종을 이제 24시간을 유지를 했을 때 가장 저희가 실험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 밑에서 과연 이 추출물이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을지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0.5, 1, 2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몰을 설정을 해서 계속 늘려가 봤는데 세포의 생존율이 보시다시피 거의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지었고요.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맨 왼쪽은 아무것도 접종하지 않은 세포들, 두 번째는 덱사메타손만을 접종한 세포, 그 이후로는 점점 농도를 높여가면서 저희가 추출해낸 홍삼 추출물을 접종한 세포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점점 저희 추출물에 접종하는 농도가 높아질 때마다 점점 세포 생존율이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저희가 추출한 홍삼 추출물 중에서 어떤 성분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근육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중 하나인 근육 두께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지표 물질인 RD2, RH 등 여러 가지 물질과 저희가 추출한 추출물을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인 세포 수의 변화를 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정했던 지표 성분 모두 이 홍삼 추출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근육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새싹금은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재배되는 인삼보다 훨씬 더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는 유산균을 통한 발효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고, 이러한 진세노사이드 중에서 RG2, RH1, 특히 RG3가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롱 박기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팀은 당 알코올에 대한 연구에 관해 발표할 최혜식 학생회 1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당 알코올의 효과근인가 이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 도찰이라는 주제를 연구를 진행하게 된 최혜식 이태일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당 알코올이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름에 알코올이 있다 보니까 술의 일종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당 알코올은 이제 설탕과 같은 일반적인 당과는 다르게 저희 열량과 건강 기능성을 생각한 기능성 당류입니다. 즉,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건강한 설탕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도 대부분의 무설탕 제품에 첨가되는 것이 바로 이 당 알코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전부터 꾸준히 설탕 대체제로 당 알코올이 주목을 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당 알코올이 대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길래 설탕을 대체할 대체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을 보완한다면 설탕이 야기하는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로 당 알코올이 설탕을 대체할 정도의 당도 및 감미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 알코올과 다른 물질을 섭취했을 때의 혈당 변화를 비교하고 당 알코올의 치아 우식 억제 효과 정도를 확인하여서 당 알코올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떠한 식품에 당 알코올을 첨가할 수 있을지 구상하고 당 알코올을 이용하여 단맛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내가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건강식품을 보완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론입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의 발표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사정,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알코올은 당류로서 설탕과 유사한 감미도를 가지고 있기에 설탕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알코올은 섭취하였을 때 설탕보다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리고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혈당의 등락을 유지할 수 있어서 건강식품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알코올은 충치 예방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충치는 뮤탄스균이 치아에 부착한 후 당분을 섭취하여 만들어낸 부산물이 적당히 플라그의 pH를 떨어뜨려 활성화시킴으로써 치아의 특정 성분이 녹아내려 그 자리에 치아 우식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당 알코올, 그 중에서도 자일리톨은 뮤탄스균이 섭취하여도 설탕과는 구조가 달라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뮤탄스균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에 따라 산을 생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당 알코올은 식품, 치약, 심지어 화장품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대체 감미료인 당 알코올이 설탕을 대신하기에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당 알코올과 일반적인 당류의 당도를 측정한 후 비교하여 설탕을 대체할 정도의 당도가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당 알코올의 당도를 측정했을 때 설탕과 당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당 알코올이 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둘째, 당 알코올과 설탕 섭취 시 먹기 전후 혈당 변화를 비교했을 때 그 혈당 차이가
당 알코올에서 설탕보다 낮게 나온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설탕의 문제 중 하나가 섭취했을 때 우리의 혈당을 높여서 당뇨병 등의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실험 하나인 혈당 측정 실험을 이용하여 당 알코올의 건강 기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당 알코올의 치아 우식 억제 효과, 즉 충치균 억제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여 건강식품으로 당 알코올이 활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실험 방법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첫째, 당도 측정 실험은 당 알코올 3종류와 설탕을 준비하여 같은 양을 각각 물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굴절 당도계를 사용하여 각 용액의 당도를 측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측정 실험은 당 알코올 중 소르비톨과 설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섭취하기 전에 혈당을 측정하고 각각을 섭취한 후 1시간 40분 뒤에 혈당을 다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우식 억제 효과 확인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대조군 증류수와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의 당알코올 2종류, 세균 증식 억제 물질인 치약과 비누를 준비했습니다. 세균 배양 배지로는 유탄스균을 배양 가능한 BHI 배지를 이용했습니다. 네, 실험은 먼저 면봉을 이용해서 피실험자 1명의 구강세균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채취한 구강세균을 4개의 배지에 도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말한 배지 위에 5개 물질의 용액을 적신 페이퍼 디스크를 올려놓고 배지를 세균 배양기에 넣어 48시간 후 세균 증식이 억제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도 측정 실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탕의 당도가 약 11.5브릭스로 가장 높게 나왔고 소르비톨의 당도가 9.5브릭스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지 않고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만니톨과 에리스리톨의 당도는 설탕과 소르비톨 사이의 값을 가졌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당알코올은 설탕과 차이가 크지 않은 양의 당을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 측정 실험 결과입니다. 화면의 표와 같이 소르비톨을 섭취하였을 때의 혈당 증가량은 9mg/dL, 설탕을 섭취하였을 때의 혈당 증가량은 19mg/dL로 소르비톨을 섭취하였을 때의 혈당 증가량이 설탕을 섭취하였을 때의 혈당 증가량보다 2배가량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당 알코올을 맛까지 신경 쓴 건강식품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아 우식 억제 효과 확인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 앞서 설명한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세균 배양기를 열어 결과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중간에 세균 배양기가 작동을 멈추어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기에 이 실험은 에리스리톨의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에 대한 성장력과 산생성 능의 억제 효과라는 연구로 대체하였습니다. 에리스리톨의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에 대한 성장력과 산생성 능의 억제 효과 연구 과정은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동일한 양의 자당,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소르비톨, 증류수가 함유된 배지에 뮤탄스균을 접종한 후 그 배지를 세균 배양기에 넣어 2시간마다 그 변화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위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자당을 첨가했을 때 대조운, 즉 증류수를 넣은 경우와 비교한 결과 균의 성장이 증가하였으며 소르비톨의 경우 대조군과 유사한 성장을 보인 반면에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은 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탄수화물별 뮤탄스균의 산생성 능력을 측정했을 때 최종 산도는 자당이 가장 높았고 자일리톨이 가장 낮았으며 그 사이에는 소르비톨, 대조군, 에리스리톨 순으로 산도가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 당 알코올의 충치 예방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종합적인 결과 분석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당 알코올이 설탕과 비슷한 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당으로서는 설탕과 다르지 않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당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가 설탕을 섭취했을 때보다 혈당 변화가 작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 알코올이 설탕보다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효과인 혈당 변화를 봤을 때는 건강 기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당 알코올이 뮤탄스균을 사멸하지는 못했지만 세균이 증식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춘 점과
치아 오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차 분석인데요. 저희가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알맞은 시간에 혈당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고 당을 섭취한 후 적절한 시간이 흘러야지만 혈당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지에 세균을 배양하고 그 위에 당을 올려놓을 때 클린 벤치와 같은 묵은 기부가 없어서 완전한 멸근 상태를 갖추지 못했기에 또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세균 배양기의 전원이 갑작스럽게 꺼져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하여 당 알코올이 설탕을 대체 감미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해 고찰한 결과 충치 예방 음료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물론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미 당 알코올과 카페인만을 이용하여 마시는 무설탕 에너지 드링크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료는 어느 정도의 당도가 있기에 충치 예방을 기대하기 힘든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이 음료에서 에리스리톨 함량을 줄이고 자일리톨의 함량을 늘리면서 카페인 성분을 빼 머금고 있으면 뮤탄스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자일리톨 껌과 비슷한 치아 오식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음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알코올에 대해 발표를 마친 이태일 최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최혜식 학생 외 1인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팀은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의 슈레딩거 방정식 근사토리와 아보가드로 오르카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자 오비탈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할 최진서 학생 외 1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16 조윤. 1224 최진서입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질을 이루는 원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죠. 원자를 이루는 원자의 전자도 파동일 수 있습니다. 전자는 파동일 수 있습니다. 파동함수의 제곱은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위치할 확률의 점을 찍어 나타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대적 원자 모형 오비탈은 효과적으로 분자의 결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몰레큘러 오비탈 MO 이론입니다. 오비탈은 궤도 함수입니다. 지금부터 그 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원자의 파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파동 함수를 공간 함수와 시간 함수의 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시간에 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시간 독립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x는 0과 x는 l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인 1차원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쓰고 파동 방정식의 일반회를 알고 있으므로 계수와 EK를 결정하면 됩니다. 전개 조건과 정교화 조건을 사용하면 파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에너지를 양자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1616 조준. 124 최진서 팀 궤도입니다. 저희 팀은 벤젠의 수소 3개가 하이드록시기로 취한된 형태인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의 3가지 종류 분자 오비탈을 프로그램을 통해 도사하고 분석하며 각각 형태를 삼각형으로 근사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간략하게 실험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용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익숙할 분자 편집 프로그램 아보가드로와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는 양자 화학 프로그램 오르카입니다. 간략히 아보가드로를 통해 분자를 그리고 오르카를 통해 분자 오비탈을 도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합니다. 123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피로관료 분자 오비탈 60개,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하이드록시 하이드로키는 분자 오비탈 60개, 135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플로로글루시를 분자 오비탈 60개를 다음과 같은 과학적 팩트에 기반한 3가지 원칙을 통해 에너지 준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에 앞서 2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에너지 준위가 어떤 규칙성이 존재할 것이다이고, 둘째는 한 분자의 이성지체인 3종류의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각 분자 에너지 준위 배율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입니다. 다음은 123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피로갈로를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나열해 분석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것을 넘버 0이라고 두었습니다. 넘버 0부터 넘버 2까지는 3개의 산소 ES 오비탈과 수소 1S 오비탈, 탄소의 EP 오비탈이 결합한 구조입니다. 그중 하나의 산소 ES 오비탈이 중복되듯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버 3부터 넘버 8까지는 6개의 탄소에 대응되는 ES 오비탈 하나씩과 다른 오비탈들이 결합한 구조입니다. 분자 오비탈의 크기를 조정해 각각 분석해도 여러 오비탈이 얽혀 앞뒤로 오비탈이 밀려나는 경향이 강해 정확히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결합에 참여하는 하나의 탄소 ES 오비탈 외에 나머지 탄소 오비탈은 비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넘버 9부터 넘버 15까지는 수소의 1S 오비탈과 탄소의 1S 오비탈이 결합한 구조입니다. 벤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성이 일부 유사하게 적용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넘버 16부터 넘버 21은 수소의 1S 오비탈과 산소의 EP 오비탈, 탄소의 EP 오비탈이 결합한 구조로 추측됩니다. 에너지 값을 보았을 때 넘버 16은 넘버 15까지의 성질보다 넘버 17부터의 성질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여졌고, 넘버 19에서 수소의 오비탈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의 1S 오비탈도 결합에 참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탄소가 S 오비탈인가 P 오비탈인가에 대해서는 넘버 20을 제외하고 형태상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없었는데, 넘버 21에서 탄소가 S 오비탈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어 EP 오비탈을 띈다고 추측했습니다. 넘버 22, 넘버 25, 넘버 27, 넘버 30, 넘버 31, 넘버 32, 넘버 34, 넘버 35, 넘버 41은 탄소와 산소가 결합축에 수직한 EP 오비탈을 형성해 시그마 결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넘버 53 전후 오비탈 그림에서는 EP 오비탈의 결합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산소와 탄소는 EP 오비탈까지만의 가짐으로 아마도 DF 오비탈의 형태를 띠는 넘버 53 전후 오비탈은 컴퓨터의 연산 오류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분석 결과 하이드록시 하이드로키논과 플로로글루시놀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너지 준위 배열 양상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두 오비탈 분석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다음은 오르카로 분석한 각 분자의 에너지 준위 배열입니다. 모두 넘버 0부터 넘버 2까지, 넘버 3부터 넘버 8까지, 넘버 9 이상 등으로 에너지 크기를 중심으로 묶으면 그 덩어리의 양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에 대한 연구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가설, 에너지 준위간 어떤 규칙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에 대해서는 규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선수 분자의 개입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수록 규칙이 없이 배열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피로갈룰 하이드로키놀 플로로글루시놀 간 에너지 준위 배열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자 오비탈 그림의 형태, 오르카로 분석한 에너지 값에서 뚜렷한 유사성을 띠고 있으므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컴퓨터의 연산 오류로 보이는 후반부는 비교하기 힘들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세 분자를 삼각형이 근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피로갈루는 밑각이 30도의 이등변 삼각형에 하이드로키노는 삼각이 60도의 직각 삼각형에 플로로글루실은 정삼각형에 근사하여 풀이하고자 하였습니다. 라플라시아는 두 번 미분하는 미분 연산자이고 직교 좌표계에서 삼각형은 양함수꼴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극좌표계로 접근하였으나 극좌표계에서 직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다시 직교 좌표계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X는 0과 X는 L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인 1차원 함정, 즉 무한 포텐셜 원리에 접근했던 것처럼 삼각형 위에만 전자가 존재한다고 믿고 풀이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에너지는 단순히 X축 방향으로만 전자가 갇혔을 때와 Y축 방향으로만 전자가 갇혔을 때의 에너지를 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삼각형이 사각형으로 근사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각 차원에 할당된 n이 하나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분으로 쪼갠 x와 y의 길이의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의 값은 컴퓨터가 연산한 값과 다소 상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연구 내용은 끝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팀은 자연 속의 친환경 색소에 대한 연구에 관해 발표할 서현서 학생 외 1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 속 친환경 색소와 천연 염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1514 서현서 1516 오윤지입니다. 저희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 후 저희가 진행한 카로티노이드 제거 실험과 친환경 염색 실험의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고 실험 결과 요약, 의의 및 한계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1년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폐 질환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DDT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DDT는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농약과 유사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를 비롯하여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곤충으로부터의 구제에 이용되었고 전쟁 후에는 살충제로 산업 분야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비롯한 많은 현상들로 인해 우리 일상에 큰 도움을 주는 화학 제품이지만 이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케모포비아가 확산되었습니다.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화학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진 지금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 물질을 찾는 소비자들을 이르는 노케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1월 유럽 플라스틱 제조협회에서 발표한 세계 63개국 대상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자료입니다. 한국의 경우 벨기에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회용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회용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일회용기를 최대한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선행연구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 국내 화학동아리에서 진행한 카로티노이드 제거 실험입니다. 당시 식초, 묽은 염산 사이다, 구연산, 탄산수 나트륨 등의 시약을 이용하여 카로티노이드가 묻어있는 일회용기에서 카로티노이드를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pH 농도와 가열 여부 등의 조건을 확실히 하고 추가적인 시약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토 추출액을 이용한 친환경 항균성 모발 염색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성, 미생물의 생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성 등의 특징을 가진 프토잔틴을 이용하여 모발 염색을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발 염색보다 더 자주 접하는 옷의 친환경 염색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효모를 이용한 친환경 인디고 염색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친환경 인디고 염색을 알칼리 수용액의 종류에 따른 효모의 환원력으로 비교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산성 용액을 추가하여 염색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성초 추출 색소를 이용한 친환경 염색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어성초 추출 색소는 모직물의 뛰어난 염착성을 지니고 뛰어난 항균성, 소치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면 티셔츠와 기능성 티셔츠의 염색 상태를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론적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친환경 색소입니다. 친환경 색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카로티노이드, 클로로필,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이 그에 속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을 도우며 자외선의 유해 작용을 막는 일종의 식용 색소를 이르는 말로 빛에 민감한 소수성의 색소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다음으로 클로로필은 영육소라고도 불리며 식물 세포의 영구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광합성을 통해 산수화물을 만들고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과일이나 껍질의 색깔에 큰 역할을 하며 식물의 청색, 적색 및 황색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토시아닌은 꽃이나 과일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색소를 말합니다.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등의 색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pH 농도 변화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제거 실험에서 사용한 황산구리 수용액, 알코올, 탄산칼슘 수용액, 세배식초의 가열 전과 후 pH 농도 변화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과 탄산칼슘 수용액은 가열 후 pH 농도가 감소하였고 세배식초와 알코올은 가열 후 pH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염색 실험에 사용된 시약의 가열 전과 후 pH 농도 변화입니다. 친환경 염색 실험에는 세배식초, 소금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배식초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가열 후 pH 농도가 증가하였고 소금물은 감소하였습니다.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카로티노이드 제거 실험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제거 실험의 준비물은 5% 황산구리 수용액, 알코올, 5% 탄산칼슘 수용액, 세배식초, 카로티노이드가 묻은 일회용기입니다. 먼저 가열하지 않은 용액의 일회용기를 10분간 방치하고 휴지로 문질러 닦아 비교하여 결과를 비교합니다. 가열하지 않은 용액에서의 카로티노이드 제거 정도입니다. 이후 교반기에 올려 200도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휴지로 문질러 닦아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열한 용액에서의 카로티노이드 제거 정도입니다. 가열한 용액의 경우에는 섞는 도구나 닦는 도구 없이 단순히 끓이기만 했으나 담겨져 있던 부분과 담겨져 있지 않던 부분의 색깔 차이가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카로티노이드는 pH 농도가 낮을수록 잘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산화되기 쉬운 카로티노이드의 성질 때문입니다. 이 실험에서 황산구리 수용액과 탄산칼슘 수용액은 가열 후 pH가 감소하였는데 알코올과 세배식초는 가열 후 pH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추가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가열 후 용액의 pH 변화가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을 살펴볼 때 물에서 황산이온은 안정적이고 구리이온은 불안정적입니다. 이때 구리이온 중 일부가 물에 반응하여 수소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pH가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pH가 증가한 알코올의 경우 광산이었던 알코올을 가열하면 카르복실산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알코올은 유기산, 즉 약산이 되고 pH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pH가 감소한 탄산칼슘 수용액의 경우 가열 시 산화칼슘이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의 양이 감소하여 pH 농도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 pH가 증가하는 세배식초는 가열하면 구연산의 결합이 깨지고 산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염색 실험의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자색 양배추, 파프리카, 치커리, 양배추를 준비합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세배식초와 2%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2%의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가열 전과 후에 pH 농도를 측정하여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채소당 6개의 비커에 위에서 만든 용액 20ml와 채소 5g을 분할하여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야채당 식초 2개, 수산화나트륨 2개, 소금물 2개의 비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걸 4가지 채소에 반복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용액단 2개의 비터들 중 한 가지씩을 꺼내어 교반기에 올리고 200도씨에서 10분간 가열했습니다. 채소를 건져 채소와 용액의 색 변화, 채소의 질감 등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용액에 면 티셔츠와 기능성 티셔츠를 잘라 넣어 염색이 되는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까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뒤 사진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밑줄 3개는 가열하지 않은 용액, 아래는 가열한 용액이고 위는 기능성 티셔츠, 아래는 면 티셔츠이며 왼쪽부터 식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소금물 순서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예상되는 것 같지 않나요? 실험 결과 채소 가열 시에는 전체적으로 물기가 많고 시드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존재하는 채소를 가열한 경우에는 대체로 채소들이 갈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치커리는 산성에서 갈변하는 정도가 더 컸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열하지 않은 수용액 중에서는 소금물에 들어있는 채소의 변화가 가장 적었으며 가장 반응이 없는 채소는 양배추, 가장 반응이 큰 채소는 자색 양배추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기능성 티보다는 면 티가 더 색변화가 확연하게 확인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색 양배추에서 가장 반응이 크게 나타난 것, 왜 그랬을까요? 자색 양배추는 실험에서 산 염기에 따라 용액의 색이 바뀌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때 무택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 진행했던 자색 양배추 지시학 실험이었습니다. 아, 이걸 까먹었구나. 괜찮아요. 그때는 원리를 잘 몰랐으니까. 자색 양배추의 pH 농도에 대한 상태 변화는 바로 이 자색 양배추에 들어있는 색소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보라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산성에서는 붉은색으로,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이나 녹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블루베리, 포도 등의 많은 식품 중 가장 색소 추출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자색 양배추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만약 친환경 염색을 하게 된다면 참고하실 점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염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가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색소 추출이 잘 되는 자색 양배추를 용액의 pH 농도를 변화시켜 색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염색을 원하는 경우에는 치커리 등의 염색소가 존재하는 자연물을 염기성 수용액에 넣고 가열하는 것이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의 및 한계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카로티노이드 제거 방법을 알고 이를 이용한 세제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화학약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연구 목적인 케모포비아의 확산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친환경 염색 실험을 통하여 천연 물질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친환경 염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천연 물질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험 설계부터 스스로 진행하다 보니 실험 과정에 대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pH 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염색 실험 중 대조군인 증류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채소와 용액의 개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1514 서연서 1516 오렌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독감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시고 만수무강 무병장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연서 학생 외 1인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팀은 DNA 친자확인 실험에 대한 연구에 관해 발표할 김종화 학생 외 1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DNA 친자 확인 실험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종화 이지혁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론에는 실험 배경, 실험 목적, 실험 준비물, 본론에는 DNA 친자 확인 실험에 의해 실험 방법, 실험 결과, 마지막 결론에는 문제점과 결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DNA와 염기서열 등을 활용하여 친자 확인 시뮬레이션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DNA의 제한 요소 분석, PCR 증폭에 의한 DNA 지문 분석, 제한 요소 패턴에 의한 DNA 지문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 제한 요소란 DNA 특정의 염기 부분을 식별하여 절단하는 효소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실험 목적인데요. 저희가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굳이 병원을 가지 않고도 편리하고 간단한 과정을 통해 이 실험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게 알아보기 위해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운 DNA에 관해 이 실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이 실험 키트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안전한지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준비물이고요. 실험 준비물에는 전기 연동장치, 전원 공급장치,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레인지, 안전장갑, 증류수, 250ml 이상급 플라스크, 그리고 영상용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가로스 개를 이용한 전기 연동 실험이고, 두 번째로는 플래시 블루를 이용한 아가로스 개 염색 실험입니다. 실험을 하는 도중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제대로 된 실험에 성공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의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를 넣은 투표는 DNA 표준 표식이고, B는 엄마의 DNA 효소이고, 분자의 무게는 3652, 63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아이의 DNA 효소입니다. 분자의 무게는 3652, 1300, 700, 630. D는 아버지 1의 DNA 효소이고, 분자의 무게가 3652, 1300, 700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E는 아버지 2의 효소이고, 분자의 무게가 3000입니다. 보시다시피 분자의 무게가 3652로 동일하게 나타난 BCD가 같기 때문에 이 세 명이 가족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실험의 이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 위해 며칠이 걸려서 병인으로부터 결과를 받는 장면들을 흔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친자 확인 실험 키트가 효과가 있고 실험 결과가 정확히 나온다면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고 자가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험에 장점이 있다면 문제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발견했던 문제점은 바로 DNA 친자 확인 실험의 실험 성공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 실험이 편리하고 자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실험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종화 학생 외 1인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팀은 그라민 염색과 베타락탐 항생제에 대한 반응에 관해 발표할 유진 학생 외 1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람 염색과 베타락탐 항생제에 대한 반응에 관해 연구한 이효일치 유진, 이유기사 주황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한 목차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저희 실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추가 신화 탐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마스터피스 활동 및 물림 아카데미에서 식물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생제의 작용을 주제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에르위니아 속에 속하는 에르위니아 텔레오그릴리를 메틸렌 블루 용액으로 염색한 후 항생제를 떨어뜨린 뒤 반응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이 세균이 그랑항생균이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메틸렌 블루 용액은 세균을 염색시킬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해서 세균의 그람 음성 또는 양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실험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한 후 저희는 그 오류를 보완하는 방향의 실험을 설계해 다시 도전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작년 실험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포함하여 그람 음성균과 베타락탐 항생제에 대한 심화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에서 총 4가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먼저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 그리고 그람 염색, 그리고 베타락타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겐타마이신입니다. 저희가 작년 실험에서 발생한 오류는 그람 음성과 양성 여부를 알 수 없는 메틸렌 블루 용액을 염색에 사용한 실험 과정에서 에르위니아 텔레그릴리는 그람 음성균이다 라는 결론에 넘어가는 데 있어 발생한 논리적 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는 에르위니아 텔레그릴리와 같이 에르위니아 속에 속하는 안토메 하르탄스 텔레그릴리가 그람 음성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엔토마르텐스 테레그릴리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지금부터는 편의상 에르위니아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람 염색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균의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떨어뜨려 1차로 염색시킨 것이 첫 번째 단계, 아이오딘을 떨어뜨려 세균을 고정시킨 것이 두 번째 단계, 에탄올을 떨어뜨려 탈색시키는 게 세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프라닌을 떨어뜨려 2차로 염색합니다. 이때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은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펩티도글리칸의 두께 차이로 인해 염색되는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람 음성균은 펩티도글리칸의 두께가 얇고 그람 양성균은 펩티도글리칸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에 따라 그람 음성균은 1차 염색약이 탈색되고 대조 염색약인 서크라닌에 의해 염색되어 붉은 빛을 띠게 되며 그람 양성균은 1차 염색약인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의해 염색되어 진한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저희의 궁금증은 에르위니아의 그람 음성, 양성 여부였기 때문에 이미 그람 음성균으로 알려진 대장균과 그람 양성균으로 알려진 황색 포도상균과 함께 그람 염색을 진행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염색 결과 대장균은 분홍색을 띄었고 포도상균은 푸른색, 그리고 에르위니아는 분홍색을 띄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 실험을 통해 에르위니아가 그람 음성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실험은 에르위니아의 베타락타마제 소유 여부 확인 실험이었습니다. 베타락탐은 많은 항생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베타락탐을 가지고 있는 항생제를 베타락탐 항생제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베타락탐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고 베타락탐 구조를 분해시키는 효소를 바로 베타락타마제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실험에서 에르위니아가 그람 음성균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세균의 베타락타마제 확인 여부를 두 번째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실험 전 세균이 항생제에 반응하여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균이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4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배양된 세균 배지에 항생제를 떨어뜨려 비교하는 실험, 두 번째 실험은 배양된 세균을 아이오딘 용액을 통해서 고정하고 항생제를 투여해 비교하는 실험, 세 번째 실험은 그람 염색된 세균에 항생제를 투여하여 비교하는 실험, 네 번째 실험은 배지에 항생제 디스크를 투여한 후 세균과 함께 배양하여 비교하는 실험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실험 1, 2, 3 모두에서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유균, 에르위니아 속은 겐타마이신과 암피실린에 모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베타락탐마제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베타락탐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람 양성균은 일반적으로 베타락타마즈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베타락탐 항생제에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실험 1, 2, 3에서는 대표적인 그람 양성균에 해당하는 황색포도상균이 베타락탐 항생제에 해당하는 암피실린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또한 겐타마이신은 단백질 분해 항생제에 속하는데 이 항생제는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포도상균과 대장균은 모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실험 1, 2, 3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균 모두 겐타마이신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잘못된 실험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뒤이어 진행한 항생제 디스크 투여 실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암피실린, 겐타마이신에 흡수시킨 항생제 디스크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균, 에르위니아가 배양된 각각의 배지에 4개씩 배치한 후 세균을 배양하였습니다. 항생제 감수성 디스크를 통해 세균이 항생제에 반응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생제 감수성 디스크 주위에서만 세균이 자라지 않고 나머지 배지 부분에서 세균이 성장하였다면 항생제에 반응하여 세균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배양 이후 항생제 감수성 디스크 주위에서도 세균이 자랐다면 항생제가 세균에 작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균은 모두 겐타마이신에 반응하였고 황색포도상균은 암피실린에 반응하였습니다. 반면 대장균은 암피실린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 베타락타마제가 분비되어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에르위니아의 경우 저희가 실험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양된 에르위니아 위에 항생제 디스크를 투여한 점입니다. 저희는 배양된 상태에서 더 증식하는 세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막상 확인을 해보니 이미 배양된 세균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세균이 반응하였는데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 반응 여부를 잘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새로운 배지에 에르위니아를 도말하고 항생제 디스크를 투여해 함께 처음부터 배양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우선 월요일까지는 배양이 끝나지 않아서 PPT와 논문 모두에 내용이 추가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에르위니아가 겐타마이신에는 반응하였지만 암피실린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르위니아 또한 암피실린에 베타락타마제를 분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탐구의 결과 및 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세균 엔토모에비텐스 텔레그릴린은 그람 음성균으로 그람 연습시 분홍색을 띈다. 두 번째, 항생제 감수성 확인 실험은 항생제 감수성 디스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베타락탐 항생제, 저희 실험에서는 암피실린은 그람 양성균에 반응한다. 네 번째, 단백질 합성 저희 항생제, 저희 실험에서는 겐타마이신은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모두에 반응한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람 음성균, 저희 실험에서는 대장균과 에르위니아는 베타락타마제 효소를 분비하여 베타락탐 항생제에 내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번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심화 탐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세균이 가지고 있는 베타락타마제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로서 항생제의 평균 범위를 넓히는 데 효과적인 베타락타마제 억제제에 대해 추가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MRSA라고도 불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균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습니다. 원래 그람 양성균에 해당하는 포도상균은 암피실린과 같은 페니실린계 항생 물질에 반응하는데 점차 이에 대응하여 베타락타마제를 분비하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포도상균이 출현하면서 황색포도상균 감염의 치료로 베타락탐 항생 물질인 메티실린이 사용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티실린에게도 내성인 황색포도상균이 등장했다고 하여 관련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연구를 끝내면서 속상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이 실험을 설계하였지만 또 오류를 범했다는 점과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얻은 성과가 미미했다고 생각되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끝내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친구들의 응답이 저희에게 상당한 뿌듯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실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재실험을 진행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재실험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또한 오류를 보완하고 발견하고 보완하는 과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그런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저희로 하여금 저희 연구가 필요했고 또 유의미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연구는 여기서 끝났지만 아마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발생한 오류를 보완하고 재실험에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탐구를 내년에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의기사 주하은 2월7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진 학생부의 1일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7번째 팀은 사이토카인을 중심으로 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연구에 발표할 이영민 학생부의 2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이영민. 2학년 5반 김정현. 2학년 5반 정소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사이토카인을 중심으로 한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희는 생명과학 원 수업을 계기로 이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문 수업에서 알게 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아직 이 질환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 또한 질환의 원인이 아닌 증상의 억제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가면역 질환의 근본적 원인 추론과 이를 겨냥한 새로운 치료 방법의 모색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젊은 층의 코로나 환자의 사망 요인 중 하나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기사를 접한 후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사이토카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논문 작성에 앞서 사전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면역 반응의 메커니즘, 자가면역 질환과 사이토카인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모두 생략하고 자가면역 질환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사이토카인에 대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가면역 질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자가면역 질환은 본래 외부 침입자로부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세포가 오류가 생겨서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되는 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다음 사진은 여러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저희는 이를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정의를 재진술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이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MSD 매뉴얼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자가면역 반응이 유발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후 자가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저희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을 자세히 말하자면 사이토카인은 자가 분비형 신호전달, 측분비 신호전달, 내분비 신호전달 과정에서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면역 반응에 관여합니다. 사이토카인의 종류에는 인터루킨, 림포카인, 모노카인, 케모카인, 인터페론 등이 있는데 저희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언급이 자주 되는 것은 인터루킨과 인터페론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백혈구가 대거 활성화되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필요 이상의 더 많은 백혈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 면역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암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전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논문의 주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현재까지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첫째로 성별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자가면역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학계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주로 추측합니다. 먼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작동하는 방식의 예시를 하나 들자면 에스트로겐은 T령 T 조력 림프구의 반응을 형성시킴으로써 인터루킨 12와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한편 인터루킨 6의 수치를 증가시켜 자가면역성 간염을 악화시킵니다. 인터루킨 6이 사이토카인 폭풍의 주된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사전조사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이토카인의 과잉 분비가 자가면역성 질환을 유도한다는 추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은 사이토카인을 통한 방식으로 자가면역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요인은 VGLL3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유전자 제어작용을 통해 면역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백질 자체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X 염색체입니다. X 염색체의 수는 여성과 남성의 본질적인 차이이자 X 염색체가 2개인 남성이 정상인보다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두 X 염색체와 자가면역 질환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X 염색체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인체의 구성물질, 즉 앞서 말씀드린 VGLL3 단백질이나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요인은 유산균입니다. 저희는 면역세포의 70%가 몰려있는 인체 최대 면역기관이 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유산균과 면역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유산균 섭취 등을 통해 유익균을 늘리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균의 수가 정상보다 부족할 경우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자가 면역 질환을 촉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산균이 면역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면역 물질 생성 그리고 억제가 그것입니다. 먼저 면역 물질 생성을 촉진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유산균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인 인터페론의 생성을 촉진해 감기와 같은 호흡기 관련 질환을 예방합니다. 인터페론이란 사이토카인의 일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산균을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관여 방식은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유산균이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낮추기도 합니다. 세 가지 유산균을 합친 유산균 병합제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알파와 인터루킨 6의 농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상반된 기능을 하는 유산균을 자가면역 질환의 주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유산균이라는 요인 또한 사이토카인을 4개로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은 인터루킨 6의 구조입니다. 여러분께 사이토카인의 존재를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 사이토카인의 구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인은 유전자입니다. MSD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성은 유전자입니다. 유일하게 이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MITF 유전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MITF 유전자는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입니다. 엘라베마대 생물학과 해리스 교수는 사람도 MITF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바이러스 감염에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흰머리가 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앞서 MSD가 언급한 유전자가 MITF 유전자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해외 저널에서 MITF를 설명한 글입니다. 면역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멜라닌 생성 관련 전사인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해리스 교수가 주장한 MITF 유전자의 변이가 그것의 수 감소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연구들이 일관되게 MITF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여김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요소들 중 이처럼 일관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MITF 유전자가 유일하기에 MITF의 비정상적 감소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사한 요인은 외부 자극입니다. 저희는 온도, 습도, 스트레스 3가지 외부 자극과 자가면역 질환의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 3가지 요인 모두 분명 질환 간의 연관성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연관성이 대부분 증상의 완화 또는 악화와 관련된 것이며 자가면역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조사의 연구를 통해서 확립한 내용들로 이제 사이토카인과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 방안을 사이토카인의 활성화와 방해의 측면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특정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현재까지 증상 완화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서 벗어나서 사이토카인과의 관계성을 활용한 치료 방안에 대해 고안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가장 큰 원리는 바로 사이토카인은 활성화되기 위해 수용체에 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 그림과 같은 사이토카인 수용체에 대한 기량제가 있다면 사이토카인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류마티스 관절염에 영향을 미치는 IL-1베타와 이것의 수용체 기량제 단백질인 IL-1RA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의 방법을 고안해 보았는데요. 우선 형질세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형질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그림에 있는 Y자형으로 생긴 면역글로불린 G를 많이 생성하게 되고 IL-1RA를 면역글로불린이 더 많이 생성할 수 있게 되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면역글로불린 G를 신체 내로 주사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위 방안과 마찬가지로 면역글로불린 G를 신체 내로 주사하는 방안은 IL-RA를 생성하는 주된 항체를 직접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투여한다면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체 기량제 단백질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치료 시 직접적으로 투여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자가면역 질환의 주 원인이 사이토카인임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발병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마땅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사이토카인이 핵심으로 작용하는 면역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가면역 질환 발병에 조금이라도 연관을 가지고 기여하는 요소들을 찾아 그것들의 면역 반응 과정에 관여하는 방식을 탐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경우들이 그 과정에 사이토카인을 포함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질환의 원인으로서 사이토카인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는 면역세포가 방출하는 사이토카인이 자가면역 질환의 주 원인
주 원인이며 이것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탐구 과정 중에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도 존재하는 등 저희의 주장에 허점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한계점으로 인정하고 다시 한번 고찰하며 학계에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참고할 연구들이 굉장히 적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한 것에 의의를 둡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영민 학생부의 2인의 연구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56분이기 때문에 8시 6분에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도 8시 5분 정도까지는 다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조명